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죠? 5월 15일인데 여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항수가 조금 달라요. 지금 NCS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렬별로. 직렬별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과목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선생님께서 소개를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먼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NCS 50문항으로만 다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60분 시간이고, 과목은 이제 영역은요, 의수문은 공통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자원 관리하고 정보 능력까지 총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술 능력 네. 같은 경우에서는 NCS 직업기초 능력 문제가 조금 작습니다. 40문항. 기술직.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요. NCS는 40문항이고요. 네. 그리고 기술 능력이라고 해서 전공이 15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전기직 같은 경우나 토목, 건축, 기계, ICT 쪽이 과목이 좀 달라요. 네. 전기직 같은 경우에서는 의수문 똑같고요. 자원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공인 기술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ICT, 토목, 기계, 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관리 능력이 빠지고 정보 능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수문,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즉 전공인 기술 능력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NCS 직업기초 능력. 네. 네. 여기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작년에 한번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아, 네. 이슈 많았죠. 쌤도 특강할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죠. 네,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네. 대행사가 바뀌면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니까 얘기를 하죠. 뭐 네. 해화연에서 휴노로 휴노로. 이게 바뀌면서 유형이 완전히 이제 바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뭐 원래는 필센 유형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모듈형 형태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셨을 때 네, 네. 저희는 특강에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했죠.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결과가 그렇지 않았죠. 네. 그래서 유형사, 뭐 대행사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유형이 변경될 건 예상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휴노 쪽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저도 진짜 특강 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피줄형일까요, 모듈형일까요?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아니다, 독해가 많이 나올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자꾸 모듈형도 풀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불안해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네. 사실상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대행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딱 이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죠. 네. 오늘 네. 발음이 되게 많이 꼬여요. 근데 필세 문제 유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물론 뭐 100%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로 보면은 계속해서 필센 유형으로 나온 거죠. 네, 필세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독해 문제 유형 위주로 수리는 이제 그 자료 해석 문제 유형 위주로 약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한전에 그 주의사항으로 많이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예, 순서대로 순서대로 예, 풀어야 된다.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쓰거든요. 네. 예, 그것 갖고도 많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맞-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어떤 고사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대요.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 고사장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러는데 저희 고사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또 풀다 보면 네. 뒷문제를 너무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서 저는 일단 빨리 풀 수 있는 것 좀 풀고 빠진 부분들 그냥 메꿔 넣는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맞아요. 저는. 예, 문제 일단 풀 수 있는 거 최대로 골라서 푸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순서대로 풀었을 때 저 점수가 잘 나왔고 순서대로 풀어서 합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문제 유형이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게 한전이 원래는 문제 유형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렇죠. 1번에 의사소통, 2번에 수리, 3번 이렇게 막 섞여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한 번 다시 정리가 되면서
10번까지 의사소통, 그 다음 또 10문제 수리 이렇게 좀 그렇죠. 된 경향이 예,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좀 대비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문제, 10문제, 10문제씩 배정이 되기도 하고 네. 뭐 12문제, 8문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네.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목마다 과목들이 이제 딱딱 이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여러분들은 오히려 순서대로 푼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대로 좀 본인이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빨리 풀면서 네. 그냥 메꿔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정보 능력 문제 정도는 우리는 보고 몇 문제 풀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만약에 이게 다시 섞여있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과목으로 10문제씩 뭐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 네, 네. 하겠지만 섞여있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또 이걸 이제 골라서 풀면 특정 영역만 푸는 그렇죠. 그 형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일단 한 35, 40번까지 웬만하면 해결하는 쪽으로. 네, 맞죠. 예, 예.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만약에 섞여 있을 때는 네. 본인이 공통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보고 본인의 속도를 알고 계신다면 네. 한 뭐 40번 아니면 38번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내가 38번까지 풀고 메꿔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라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네, 문제 배치 상태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이 너무 꽂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네. 꽂힐 필요는 네, 없습니다. 그거 했을 때 뭐 안 풀리는 문제 계속 붙잡고 있고 막 그럴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전 NCS 문제 이제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해보면 난이도. 네, 쌤 어떠세요? 난이도. NCS 뭐 대부분의 기업, 그 웬만한 기업들의 난이도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사실 한전 난이도가 가장 상위에 있어요. 거의 상위죠. 네, 네. 정말 뭐 한수원이나 발전회사하고 비슷하게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편이에요. 문제 유형만 봐도 뭐 자료도 진짜 복잡하게 나오고 계산을 정말 소수점까지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리 맞아요. 문제에는. 그 자원 관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원 맞아요. 관리도 보통은 이제 객관식이니까 뒤에 이제 절삭하고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자원관리 쪽 계산 문제는 한전 자원관리 쪽 계산 문제는 끝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계산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계산기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유형 자체가 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습도 그냥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에요. 의사소통은 어떤가요? 의사소통도 사실은 다른 발전자 회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네. 작년부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과학 지문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철학 지문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사소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양대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학 지문과 철학 지문 이 두 지문 자체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어찌됐든. 한글인데 읽어도 모르겠는. 그렇죠. 한글인데 읽어도 모르겠네. 그렇죠. 수리도 또 한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전력량 요금 계산 문제 유형이 원래 이제 한전에 뭔가 고유한 문제 네, 유형이었거든요. 맞죠. 네. 근데 그게 작년부터 그 문제 유형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을 좀 대비하면서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나와서 또 오히려 당황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시간 단축하기에는 좀 힘든 문제라서 안 나오는 걸 좀 반갑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요금표를 보는 방법 정도는 한번 그거는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 요금표가 어떻게 보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건 그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한 번쯤은 그걸 보는 방법은 한번 익혀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근데 한전은 네. 한전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도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컷이 낮진 않은. 네, 낮진 않아요. 희한하게 이제 네. 딱 오픈을 해보면 네. 낮진 않습니다. 네. 특히 기술직 쪽도 좀 많이 그렇거든요. 기술직이 더 그렇죠 사실은. 네. 기술직 같은 경우 특히 정기직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전공은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거의 15문제가 나오는데 그 15문제는 그냥 와 이거는 시간 아끼려고 주는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푸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머지 40문항을 내가 좀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네. 사실은. 사무직은 사실 NCS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한 점만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술직은 조금 컷이 높을 조금 더 높을 수 높습니다. 있다.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높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정확도. 먼저입니다. 예, 네. 문제 보실 때에도 정확하게 보는 습관 이걸 들여두셔야만 시험장 가서도 조금 조급함을 버리시고 좀 신중하게 문제를 보시는 그런 그 순간이 나오실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수리 능력에 대해서 네, 뭐 한전에서 요 문제 정도만큼은 네. 또는 요 팁 정도만큼은 알고 가라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한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선택지 중에서 주요 선지를 골라보는 거를 연습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5개 보기가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쉬운 문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한전에 쉬운 문장을 일단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음. 그걸 보는 게 그냥 사실은 1분 정도 시간을 더 버리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문장을 오히려 찾아가시는 게 이 중에 아. 답이 있겠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네,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에서 보통 정답이 더 많이 나오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아까 과학 지문하고 네. 그리고 철학 지문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읽는 방식인 건데 네. 철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문이 쉬워요. 쉬운데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그러세요? 이미 여기서 지금 영상 보시면 좀 쉽다고?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왜 안 쉽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네.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게 있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문장이 있다라고 쳐요.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현실이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꽂히느냐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학자 이름을 A로 바꿔보자는 거죠. 아 그럼 학자 이름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네네네. 네. A는 사실의 합은 현실이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앞에 비트겐슈타인이 버려지니까 아 사실들의 합은 현실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독해가 되는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랬다 이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이름에 제발 꽂히지 말고 그래서 학생분들이 동양 철학을 더 잘 봐요. 왜? 맹자, 공자 익숙한 이름이 잘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학자를 문자로 치환을 해서 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주장이 없어요. 과학 지문은 사실에 대한 근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 용어를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누는 거 이게 머릿속에서 돼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필기라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문을 보는 방법을 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서 이제 막 주저리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15일 날 연습 많이 하시고 잘 하셔서 15일 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선지 골라서 오지선다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삼지선다가 되는 기적을 느끼실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들은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컨텐츠, 좋은 컨텐츠 번갈아 가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취업대장 윤대장이었고요. 소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